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라고 말입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비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고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를 본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불운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이 집은 이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라고 말입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비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고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를 본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불운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이 집은 이제 그의 단독 명의로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보시인 양 던져주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낯설고 경멸이 가득한 미소는 처음이었습니다. 순진한 척 좀 그만하지? 네가 얼마나 짐덩어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3년 동안 이 집에서 빌어먹기만 했잖아. 이제는 그깟 직장 하나도 못 지키고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려야 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쾌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다 됐어요. 서류 줬어요. 네, 동의했고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전화기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랑 통화하고 싶으시단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분수 파악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꺼져. 우리 집은 너처럼 쓸모없는 여편네 받아줄 곳 없어. 우리 아들은 너보다 젊고 예쁘고 애도 잘 낳는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분을 기다렸을 뿐이고 제 가짜 해고 통지서는 완벽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짐 쌀 시간 30분 주지.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민혁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3년의 삶을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다다랐을 때 민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낀 채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유나라고 해요. 민혁 오빠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민혁을, 그리고 그녀를, 또 그들 뒤로 보이는 우리의 침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소용돌이 쳤지만 이상하게도 소리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극심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캐리어를 끌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단호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는 마치 이 집에서 제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예고 없이 격렬하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만이 제 곁을 지킬 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야경은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빗속에서 번져 보이는 것이 마치 출구 없는 제 인생 같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 걱정과 상심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장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캐리어를 끌어안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짜고 쓴맛이 났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늙고 주름진 얼굴이 떠오르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지나 지금 이 순간 저를 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이. 대학 시절부터 제 유일한 단짝이자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지은아, 나야. 서연이. 서연아,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야? 수학이 넘어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 혹시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위치 보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지은이의 익숙한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쳐나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제 비참한 몰골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던져넣고 저를 조수석에 앉힌 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지은이의 오피스텔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가끔씩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를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마른 옷을 챙겨주며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시고 몸 좀 녹여.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퍼지는 온기에 그제야 제대로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성 있는 단발머리, 강단 있지만 따뜻한 눈빛. 저는 그녀를, 그리고 작지만 아늑한 이 공간을 보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흐느끼며 이혼 서류에 대해, 민혁과 시어머니의 모욕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침대 위에 있던 낯선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네 눈물 한 방울 더 흘리는 것도 아까워.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지내. 집은 좁아도 네가 있을 자리는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은 푹 자야 해.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 속 통증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난밤의 절망감은 어느 정도 거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지은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지은이는 뜨거운 찌개 2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 든든해야 싸울 힘도 생기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칼칼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제 깨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발신자 표시가 뜨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지은이가 중요한 전화일지 모른다며 받아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저 윤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다른 세상에 속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실장님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비서이자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윤 실장님,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본사의 일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한국지사의 모든 임원들이 아가씨의 공식적인 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제 정신을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취임. 그렇습니다. 저는 실직하고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라고 말입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비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고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를 본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불운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이 집은 이제 그의 단독 명의로,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보시인 양 던져주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낯설고 경멸이 가득한 미소는 처음이었습니다. 순진한 척 좀 그만하지? 네가 얼마나 짐덩어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3년 동안 이 집에서 빌어먹기만 했잖아. 이제는 그깟 직장 하나도 못 지키고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려야 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쾌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다 됐어요. 서류 줬어요. 네, 동의했고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전화기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랑 통화하고 싶으시단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분수 파악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꺼져. 우리 집은 너처럼 쓸모없는 여편네 받아줄 곳 없어. 우리 아들은 너보다 젊고 예쁘고 애도 잘 낳는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분을 기다렸을 뿐이고 제 가짜 해고 통지서는 완벽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짐 쌀 시간 30분 주지.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민혁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3년의 삶을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다다랐을 때 민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낀 채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유나라고 해요. 민혁 오빠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민혁을, 그리고 그녀를, 또 그들 뒤로 보이는 우리의 침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소용돌이 쳤지만 이상하게도 소리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극심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캐리어를 끌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단호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는 마치 이 집에서 제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예고 없이 격렬하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만이 제 곁을 지킬 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야경은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빗속에서 번져 보이는 것이 마치 출구 없는 제 인생 같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 걱정과 상심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장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캐리어를 끌어안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짜고 쓴맛이 났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늙고 주름진 얼굴이 떠오르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지나 지금 이 순간 저를 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이. 대학 시절부터 제 유일한 단짝이자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지은아, 나야. 서연이. 서연아,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야? 수학이 넘어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 혹시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위치 보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지은이의 익숙한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쳐나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제 비참한 몰골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던져넣고 저를 조수석에 앉힌 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지은이의 오피스텔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가끔씩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를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마른 옷을 챙겨주며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시고 몸 좀 녹여.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퍼지는 온기에 그제야 제대로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성 있는 단발머리, 강단 있지만 따뜻한 눈빛. 저는 그녀를 그리고 작지만 아늑한 이 공간을 보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흐느끼며 이혼 서류에 대해, 민혁과 시어머니의 모욕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침대 위에 있던 낯선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네 눈물 한 방울 더 흘리는 것도 아까워.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지내. 집은 좁아도 네가 있을 자리는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은 푹 자야 해.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 속 통증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난밤의 절망감은 어느 정도 거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지은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지은이는 뜨거운 찌개 2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 든든해야 싸울 힘도 생기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칼칼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제 깨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발신자 표시가 뜨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지은이가 중요한 전화일지 모른다며
받아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저 윤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다른 세상에 속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실장님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비서이자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윤 실장님,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본사의 일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한국지사의 모든 임원들이 아가씨의 공식적인 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제 정신을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취임. 그렇습니다. 저는 실직하고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 한서연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직한 것은 더 큰 역할, 더 무거운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의 종착역이라 순진하게 믿었던, 잠시 머물렀던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저는 흐느낌을 애써 참으며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가씨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은 언제나 아가씨의 뒤에 있을 거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제 앞에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밥 다 먹었는데 오후에 나랑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 제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민혁과 그의 어머니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마치 큰 공을 세운 장군처럼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쫓아냈어요. 아주 깔끔하게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귀에 거슬리는 아기에 찬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빌어먹기만 하고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은 내쫓는 게 맞아.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려서 엄마는 정말 기쁘다. 하루라도 더 집에 뒀다가는 속 터져 죽을 뻔했어. 그녀는 신이 나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짐 덩어리를 내던졌는지에 대해 온갖 살을 붙여가며 말입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저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아내였고 민혁은 그런 아내를 묵묵히 견뎌온 불쌍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유나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지. 예쁘고 싹싹하고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으니 틀림없이 우리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줄 거야. 그녀는 민혁과 유나를 앉히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유나를 찜해둔 지 오래됐다. 아버지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라고 말입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비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고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를 본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불운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이 집은 이제 그의 단독 명의로,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보시인 양 던져주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낯설고 경멸이 가득한 미소는 처음이었습니다. 순진한 척 좀 그만하지? 네가 얼마나 짐덩어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3년 동안 이 집에서 빌어먹기만 했잖아. 이제는 그깟 직장 하나도 못 지키고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려야 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쾌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다 됐어요. 서류 줬어요. 네, 동의했고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전화기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랑 통화하고 싶으시단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분수 파악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꺼져. 우리 집은 너처럼 쓸모없는 여편네 받아줄 곳 없어. 우리 아들은 너보다 젊고 예쁘고 애도 잘 낳는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분을 기다렸을 뿐이고 제 가짜 해고 통지서는 완벽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짐 쌀 시간 30분 주지.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민혁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3년의 삶을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다다랐을 때 민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낀 채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유나라고 해요. 민혁 오빠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민혁을, 그리고 그녀를, 또 그들 뒤로 보이는 우리의 침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소용돌이 쳤지만 이상하게도 소리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극심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캐리어를 끌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단호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는 마치 이 집에서 제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예고 없이 격렬하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만이 제 곁을 지킬 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야경은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빗속에서 번져 보이는 것이 마치 출구 없는 제 인생 같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 걱정과 상심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장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캐리어를 끌어안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짜고 쓴맛이 났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늙고 주름진 얼굴이 떠오르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지나 지금 이 순간 저를 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이. 대학 시절부터 제 유일한 단짝이자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지은아, 나야. 서연이. 서연아,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야? 수학이 넘어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 혹시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위치 보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지은이의 익숙한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쳐나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제 비참한 몰골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던져넣고 저를 조수석에 앉힌 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지은이의 오피스텔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가끔씩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를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마른 옷을 챙겨주며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시고 몸 좀 녹여.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퍼지는 온기에 그제야 제대로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성 있는 단발머리, 강단 있지만 따뜻한 눈빛. 저는 그녀를 그리고 작지만 아늑한 이 공간을 보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흐느끼며 이혼 서류에 대해, 민혁과 시어머니의 모욕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침대 위에 있던 낯선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네 눈물 한 방울 더 흘리는 것도 아까워.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지내. 집은 좁아도 네가 있을 자리는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은 푹 자야 해.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 속 통증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난밤의 절망감은 어느 정도 거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지은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지은이는 뜨거운 찌개 2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 든든해야 싸울 힘도 생기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칼칼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제 깨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발신자 표시가 뜨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지은이가 중요한 전화일지 모른다며
받아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저 윤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다른 세상에 속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실장님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비서이자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윤 실장님,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본사의 일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한국지사의 모든 임원들이 아가씨의 공식적인 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제 정신을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취임. 그렇습니다. 저는 실직하고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 한서연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직한 것은 더 큰 역할, 더 무거운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의 종착역이라 순진하게 믿었던, 잠시 머물렀던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저는 흐느낌을 애써 참으며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가씨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은 언제나 아가씨의 뒤에 있을 거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제 앞에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밥 다 먹었는데 오후에 나랑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 제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민혁과 그의 어머니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마치 큰 공을 세운 장군처럼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쫓아냈어요. 아주 깔끔하게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귀에 거슬리는 아기에 찬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빌어먹기만 하고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은 내쫓는 게 맞아.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려서 엄마는 정말 기쁘다. 하루라도 더 집에 뒀다가는 속 터져 죽을 뻔했어. 그녀는 신이 나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짐 덩어리를 내던졌는지에 대해 온갖 살을 붙여가며 말입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저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아내였고 민혁은 그런 아내를 묵묵히 견뎌온 불쌍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유나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지. 예쁘고 싹싹하고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으니 틀림없이 우리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줄 거야. 그녀는 민혁과 유나를 앉히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유나를 찜해둔 지 오래됐다. 아버지는 협력사 부장님이지. 집안도 빵빵하지. 유나랑 결혼하면 네 앞길은 탄탄대로야. 그 재수없는 년처럼 집안 말아먹을 일은 없다고. 민혁은 어머니의 말에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라고 말입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비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고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를 본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불운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이 집은 이제 그의 단독 명의로,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보시인 양 던져주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낯설고 경멸이 가득한 미소는 처음이었습니다. 순진한 척 좀 그만하지? 네가 얼마나 짐덩어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3년 동안 이 집에서 빌어먹기만 했잖아. 이제는 그깟 직장 하나도 못 지키고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려야 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쾌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다 됐어요. 서류 줬어요. 네, 동의했고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전화기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랑 통화하고 싶으시단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분수 파악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꺼져. 우리 집은 너처럼 쓸모없는 여편네 받아줄 곳 없어. 우리 아들은 너보다 젊고 예쁘고 애도 잘 낳는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분을 기다렸을 뿐이고 제 가짜 해고 통지서는 완벽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짐 쌀 시간 30분 주지.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민혁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3년의 삶을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다다랐을 때 민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낀 채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유나라고 해요. 민혁 오빠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민혁을, 그리고 그녀를, 또 그들 뒤로 보이는 우리의 침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소용돌이 쳤지만 이상하게도 소리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극심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캐리어를 끌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단호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는 마치 이 집에서 제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예고 없이 격렬하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만이 제 곁을 지킬 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야경은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빗속에서 번져 보이는 것이 마치 출구 없는 제 인생 같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 걱정과 상심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장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캐리어를 끌어안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짜고 쓴맛이 났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늙고 주름진 얼굴이 떠오르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지나 지금 이 순간 저를 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이. 대학 시절부터 제 유일한 단짝이자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지은아, 나야. 서연이. 서연아,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야? 수학이 넘어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 혹시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위치 보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지은이의 익숙한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쳐나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제 비참한 몰골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던져넣고 저를 조수석에 앉힌 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지은이의 오피스텔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가끔씩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를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마른 옷을 챙겨주며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시고 몸 좀 녹여.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퍼지는 온기에 그제야 제대로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성 있는 단발머리, 강단 있지만 따뜻한 눈빛. 저는 그녀를 그리고 작지만 아늑한 이 공간을 보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흐느끼며 이혼 서류에 대해, 민혁과 시어머니의 모욕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침대 위에 있던 낯선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네 눈물 한 방울 더 흘리는 것도 아까워.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지내. 집은 좁아도 네가 있을 자리는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은 푹 자야 해.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 속 통증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난밤의 절망감은 어느 정도 거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지은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지은이는 뜨거운 찌개 2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 든든해야 싸울 힘도 생기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칼칼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제 깨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발신자 표시가 뜨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지은이가 중요한 전화일지 모른다며 받아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저 윤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다른 세상에 속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실장님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비서이자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윤 실장님,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본사의 일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한국지사의 모든 임원들이 아가씨의 공식적인 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제 정신을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취임. 그렇습니다. 저는 실직하고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 한서연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직한 것은 더 큰 역할, 더 무거운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의 종착역이라 순진하게 믿었던, 잠시 머물렀던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저는 흐느낌을 애써 참으며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가씨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은 언제나 아가씨의 뒤에 있을 거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제 앞에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밥 다 먹었는데 오후에 나랑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 제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민혁과 그의 어머니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마치 큰 공을 세운 장군처럼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쫓아냈어요. 아주 깔끔하게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귀에 거슬리는 아기에 찬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빌어먹기만 하고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은 내쫓는 게 맞아.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려서 엄마는 정말 기쁘다. 하루라도 더 집에 뒀다가는 속 터져 죽을 뻔했어. 그녀는 신이 나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짐 덩어리를 내던졌는지에 대해 온갖 살을 붙여가며 말입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저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아내였고 민혁은 그런 아내를 묵묵히 견뎌온 불쌍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유나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지. 예쁘고 싹싹하고.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으니 틀림없이 우리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줄 거야. 그녀는 민혁과 유나를 앉히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유나를 찜해둔 지 오래됐다. 아버지는 협력사 부장님이지. 집안도 빵빵하지. 유나랑 결혼하면 네 앞길은 탄탄대로야. 그 재수없는 년처럼 집안 말아먹을 일은 없다고. 민혁은 어머니의 말에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주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낡고 쓸모 없어져 버리는 물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집 제가 다 처리했어요. 한 평도 못 가져가요. 위자료 2천만 원 준 것도 인정머리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년한테 무슨 인정이야. 그냥 재수험 붙었다고 생각하고 똥 밟은 셈 치는 거지.
이제부터 둘이 마음 편하게 만나다가 몇 달 뒤에 사람들 기억에서 잊힐 때쯤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자. 동네 사람들 다 보게 해야지. 우리 아들이 저런 복덩이를 며느리로 얻었다는 걸 말이야. 세 사람은 제가 정성껏 가꾸었던 그 집에서 웃고 떠들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저의 배신과 고통 위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윤 실장님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던 어제의 한서연은 그 비 오는 밤에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를 끌고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너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웬 쇼핑이야? 지은이는 제 잠옷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권은 아니고 곧 멋진 연극이 시작될 거거든. 주연 배우가 아무렇게나 입을 수는 없잖아. 저는 지은이를 이끌고 이전에는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최고급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수했던 꽃무늬 원피스, 단조로운 오피스룩은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정교하게 재단된 슈트,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 그리고 당당한 하이힐을 골랐습니다. 새로운 옷을 하나씩 걸칠 때마다 마치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제가 고른 칠흑 같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의 가격표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이 드레스 내 석 달치 월급이야. 내 카드로 긁어.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저는 옷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간 길러온 긴 머리를 자르고 세련되고 힘있어 보이는 짧은 웨이브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날카로움과 단호함, 그리고 그 뒤에 깊숙이 감춰진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곁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라고 말입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비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고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를 본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불운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이 집은 이제 그의 단독 명의로,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보시인 양 던져주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낯설고 경멸이 가득한 미소는 처음이었습니다. 순진한 척 좀 그만하지? 네가 얼마나 짐덩어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3년 동안 이 집에서 빌어먹기만 했잖아.
이제는 그깟 직장 하나도 못 지키고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려야 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쾌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다 됐어요. 서류 줬어요. 네, 동의했고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전화기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랑 통화하고 싶으시단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분수 파악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꺼져. 우리 집은 너처럼 쓸모없는 여편네 받아줄 곳 없어. 우리 아들은 너보다 젊고 예쁘고 애도 잘 낳는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분을 기다렸을 뿐이고 제 가짜 해고 통지서는 완벽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짐 쌀 시간 30분 주지.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민혁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3년의 삶을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다다랐을 때 민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낀 채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유나라고 해요. 민혁 오빠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민혁을, 그리고 그녀를, 또 그들 뒤로 보이는 우리의 침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소용돌이 쳤지만 이상하게도 소리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극심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캐리어를 끌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단호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는 마치 이 집에서 제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예고 없이 격렬하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만이 제 곁을 지킬 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야경은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빗속에서 번져 보이는 것이 마치 출구 없는 제 인생 같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 걱정과 상심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장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캐리어를 끌어안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짜고 쓴맛이 났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늙고 주름진 얼굴이 떠오르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지나 지금 이 순간 저를 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이. 대학 시절부터 제 유일한 단짝이자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지은아, 나야. 서연이. 서연아,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야? 수화기 너머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 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위치 보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지은이의 익숙한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쳐나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제 비참한 몰골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던져놓고 저를 조수석에 앉힌 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지은이의 오피스텔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가끔씩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를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마른 옷을 챙겨주며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시고 몸 좀 녹여.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퍼지는 온기에 그제야 제대로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성 있는 단발머리, 강단 있지만 따뜻한 눈빛. 저는 그녀를 그리고 작지만 아늑한 이 공간을 보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흐느끼며 이혼 서류에 대해, 민혁과 시어머니의 모욕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침대 위에 있던 낯선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네 눈물 한 방울 더 흘리는 것도 아까워.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지내. 집은 좁아도 네가 있을 자리는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은 푹 자야 해.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 속 통증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난밤의 절망감은 어느 정도 거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지은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지은이는 뜨거운 찌개 2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 든든해야 싸울 힘도 생기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칼칼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제 깨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발신자 표시가 뜨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지은이가 중요한 전화일지 모른다며 받아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저 윤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다른 세상에 속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실장님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비서이자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윤 실장님,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본사의 일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한국지사의 모든 임원들이 아가씨의 공식적인 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제 정신을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취임, 그렇습니다. 저는 실직하고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 한서연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직한 것은 더 큰 역할, 더 무거운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의 종착역이라 순진하게 믿었던, 잠시 머물렀던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저는 흐느낌을 애써 참으며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가씨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은 언제나 아가씨의 뒤에 있을 거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제 앞에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밥 다 먹었는데 오후에 나랑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 제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민혁과 그의 어머니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마치 큰 공을 세운 장군처럼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쫓아냈어요. 아주 깔끔하게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귀에 거슬리는 아기에 찬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빌어먹기만 하고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은 내쫓는 게 맞아.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려서 엄마는 정말 기쁘다. 하루라도 더 집에 뒀다가는 속 터져 죽을 뻔했어. 그녀는 신이 나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짐 덩어리를 내던졌는지에 대해 온갖 살을 붙여가며 말입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저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아내였고 민혁은 그런 아내를 묵묵히 견뎌온 불쌍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유나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지. 예쁘고 싹싹하고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으니 틀림없이 우리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줄 거야. 그녀는 민혁과 유나를 앉히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유나를 찜해둔 지 오래됐다. 아버지는 협력사 부장님이지. 집안도 빵빵하지. 유나랑 결혼하면 네 앞길은 탄탄대로야. 그 재수없는 년처럼 집안 말아먹을 일은 없다고. 민혁은 어머니의 말에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주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낡고 쓸모 없어져 버리는 물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집 제가 다 처리했어요. 한 평도 못 가져가요. 위자료 2천만 원 준 것도 인정머리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년한테 무슨 인정이야. 그냥 재수험 붙었다고 생각하고 똥 밟은 셈 치는 거지. 이제부터 둘이 마음 편하게 만나다가 몇 달 뒤에 사람들 기억에서 잊힐 때쯤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자. 동네 사람들 다 보게 해야지. 우리 아들이 저런 복덩이를 며느리로 얻었다는 걸 말이야. 세 사람은 제가 정성껏 가꾸었던 그 집에서 웃고 떠들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저의 배신과 고통 위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윤 실장님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던 어제의 한서연은 그 비 오는 밤에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를 끌고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너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웬 쇼핑이야? 지은이는 제 잠옷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권은 아니고 곧 멋진 연극이 시작될 거거든. 주연 배우가 아무렇게나 입을 수는 없잖아. 저는 지은이를 이끌고 이전에는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최고급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수했던 꽃무늬 원피스, 단조로운 오피스룩은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정교하게 재단된 슈트,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 그리고 당당한 하이힐을 골랐습니다. 새로운 옷을 하나씩 걸칠 때마다 마치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제가 고른 칠흑 같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의 가격표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이 드레스 내 석 달치의 월급이야. 내 카드로 긁어.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저는 옷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간 길러온 긴 머리를 자르고 세련되고 힘있어 보이는 짧은 웨이브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거울 앞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라고 말입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비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고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를 본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불운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이 집은 이제 그의 단독 명의로,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보시인 양 던져주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낯설고 경멸이 가득한 미소는 처음이었습니다. 순진한 척 좀 그만하지? 네가 얼마나 짐덩어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3년 동안 이 집에서 빌어먹기만 했잖아. 이제는 그깟 직장 하나도 못 지키고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려야 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소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아직도 사직서의 축축한 감촉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라고 말입니다.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눈에 비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로 가득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제가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고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를 본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왔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불운에 대해 변명할 틈도 없이 하얀 종이 뭉치가 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재산.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보태주신 이 집은 이제 그의 단독 명의로,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보시인 양 던져주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낯설고 경멸이 가득한 미소는 처음이었습니다. 순진한 척 좀 그만하지? 네가 얼마나 짐덩어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3년 동안 이 집에서 빌어먹기만 했잖아. 이제는 그깟 직장 하나도 못 지키고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려야 해? 난 그럴 생각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쾌활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다 됐어요. 서류 줬어요. 네, 동의했고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전화기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랑 통화하고 싶으시단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분수 파악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서류에 도장 찍고 빨리 꺼져. 우리 집은 너처럼 쓸모없는 여편네 받아줄 곳 없어. 우리 아들은 너보다 젊고 예쁘고 애도 잘 낳는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분을 기다렸을 뿐이고 제 가짜 해고 통지서는 완벽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짐 쌀 시간 30분 주지.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민혁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3년의 삶을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다다랐을 때 민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낀